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서울시 정책이 되고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서울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우리의 든든한 플랫폼 서울 민주주의 서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해온 3년의 시간으로 어느덧 새도를 맞이한 우리 민주주의 서울의 2020년의 성과와 결실을 나누는 뜻깊은 포럼 진행자로 여러분과 함께해서 참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아나운서 전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상 속의 제안, 일상 속의 토론, 일상 속에서 정책을 만드는 우리의 플랫폼, 시민과 서울시가 함께 키워온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자유롭게 제안하고 토론하는 서울의 민주주의 문화를 꽃피우면서 여러분의 참여와 시민의식으로 성숙해 왔습니다. 특히 누구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의 일상이 위협받는 시간들 속에서도 여러분의 시민의식은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최일선의 그리고 최후의 방패로서 그 위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시민의식이 만들어오고 가꾸어온 민주주의 서울의 2020년의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청사진을 나누는 오늘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서 완벽한 방역 속에 현장에서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온라인 생방송을 통해 많은 분들께서 시청자로서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모두가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애써주고 계신 많은 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이 시간 위에서 큰 힘이 되어오신 분들 영상을 통해 지금부터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이현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서정엽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님의 모습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현찬입니다. 시민이 제안하고 함께 토론하여 서울시와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 성과 공유 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서울시의회는 항상 지역에서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귀 기울이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습니다. 민주주의 서울 역시 매년 2천여 건에 달하는 우리 시민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장애인, 공공재활병원 건립과 코로나 시대 안전한 한강 이용에 대한 토론 등 서울 시민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만들기에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주주의 서울은 더욱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완화된 공론장 개설 기준을 갖추고 시장과의 활발한 답변을 통해 더 나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시민 참여 기반이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시민들의 생각과 참여가 정책의 결실을 맺고 일상을 바꿔낼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민주적인 시민 참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1000만 서울 시민과 함께 극복하여 하루빨리 행복한 일상을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함께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민주주의 서울 성과 공유 포럼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 내주신 관계 전문가 여러분, 언제나 큰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서울시의회에도 감사드립니다. 시민이 정책의 소비자를 넘어 생산자가 되는 온라인 시민 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이 문을 연 지도 어느덧 3년입니다. 지난 3년간 시민들께서 보내주신 제안만
8,000개가 넘습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그 정책이 시민의 삶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이젠 서울에서 일상으로 안착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촉발된 문명 대전환의 국면에서 민주주의 서울은 더욱 힘차게 발돋움하며 위대한 시민 정신을 빛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2배가 넘는 시민이 민주주의 서울을 찾아주셨고 2배 가까운 제안이 정책으로 채택됐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현장의 길고양이 보호조치, 장애인 공공재활병원 건립, 모두 시민의 간절함이 깃든 제안으로 탄생한 서울시 정책들입니다. 포스트 코로나라는 새로운 미래 앞에서 서울시는 다시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시민 여러분께 길을 묻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그 정책이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감격의 순간들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포럼에서도 다양한 의견과 애정어린 격려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0 민주주의 서울 성과 공유 포럼, 우리와 함께 이 자리 만들어 오시고 큰 힘이 되어주신 두 분, 이현찬 서울특별시 의회 위원장님과 서정엽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님의 마음을 영상으로 만나봤습니다. 2020년 민주주의 서울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더욱 빛났던 여러분의 제안과 관심 덕분에 서울시 정책 또 든든한 힘을 받고 또 펼쳐올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였지만 여러분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던 만큼 민주주의 서울 역시 2020년 한 해는 참 특별했습니다. 그 시간들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민주주의 서울 소개를 맡은 문성훈 주무관입니다. 운영을 개시한 지 3년이 지난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이 제안하고 토론해서 정책을 만드는 서울의 공론장을 지향합니다. 시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제안을 올리면 다른 시민들이 공감하거나 댓글로 의견을 달 수 있습니다. 시민 50명이 제안에 공감하면 제안 내용을 담당하는 부서가 검토하여 답변합니다. 50공감을 넘어서 시민 100명 이상이 공감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민토론 의제선정단의 검토를 거친 뒤 시민토론이 열립니다. 온라인에서 또 직접 만나서 1000명 넘는 시민들이 토론에 참여하면 서울특별시장이 직접 책임지고 소중한 토론 결과에 대해 답변합니다. 올 한 해 다양한 시민 토론이 열렸습니다. 장애인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와도 다름없는 재활치료 문제를 한번 알아볼까요? 중증장애와 희귀질환, 여러 가지를 중복으로 겪는 장애인 부모회의 이정욱님, 장애인 재활치료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공공병원을 세우자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1000명 넘는 시민들이 공감했습니다. 3월부터 한 달 동안 1100여 명의 시민들이 토론에 동참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6월 서울시장은 직접 장애인 공공재활병원 건립 추진을 공표하였습니다.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자는 조례를 제정하자는 토론도 열렸습니다. 당사자인 아동이 직접 제안하고 시민 토론을 거쳐 서울시 아동놀이권 조례는 이제 서울시 의회에서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철거되고 있는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 길고양이들을 도와달라는 시민 제안. 2020년 현재 서울의 재건축 현장에서는 길고양이를 이주시키고 돌보는 동물보호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제안이 정책이 됩니다. 난임 부부 지원, 길고양이 보호, 장애인 공공재활병원 건립, 어린이 대공원 팔각당 활용 방안, 아동 놀이권 조례 제정, 이렇게 서울시의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서울은 화두를 먼저 던지기도 합니다. 서울시가 묻습니다란 코너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 대유행 상황 속에서도 돌봄 서비스, 지속 가능성 등 다양한 주제로 서울시는 시민들께 물어가며 정책을 시행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제안을 올릴 수 있도록 시민 제안 발굴 워크숍도 열립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민주주의 서울이 좀 더 시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도 진행 중입니다. 대학생 서포터즈들은 열정적으로 민주주의 서울을 알리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민주주의 서울은 공론화의 문턱을 낮추고자 애썼습니다. 공론화 검토 기준은 100공감으로, 시장 답변 기준은 1,000명 참여로 바꾸었습니다. 그 결과 방문자 수와 참여 수도 늘어났고 담당 부서의 제안도 2배가량 그 수용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민 한 명 한 명의 의견과 참여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서울 시민 누구나 쉽게 제안하고 토론하는 서울의 공론장.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더 나은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든든한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의 공론의 운영 원칙과 그리고 2020년에 여러분의 생각으로 우리가 만들어온 기분 좋은 서울의 변화까지 문성훈 주무관님의 소개로 함께 만나봤습니다. 2021년 다가오는 새해에도 지금처럼 이 마음 그대로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요, 바로 민주주의 서울의 주인공 우리 시민 여러분과의 특별한 만남의 시간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연결돼 계실 텐데요. 민주주의 서울 대학생 서포터즈 서울메이트의 심아현님과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민주주의 서울 대학생 서포터즈는요, 올해 처음으로 결성돼서 신선한 아이디어와 좋은 활동을 펼치고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대표해서 함께하실 심아현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주주의 서울 서포터즈 민서지기 일기 서울메이트의 심하연입니다. 저희 서울메이트 팀은 저와 현서영, 최윤지, 김서연 총 4명이며 민주주의 서울의 서울메이트처럼 가장 친한 친구가 되겠다는 다짐을 기반으로 활동하였습니다. Why not?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를 접하고 저희가 처음 제안 의문이었습니다. 민주주의 서울을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서울시에도 유사한 공론장이 존재한다는 것은 왜 인지도가 낮을까? 우리는 이 상황이 매우 의아했습니다. 민주주의 서울에는 디지털 약자 소외,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차선 도색 등의 다양하고 실생활에 밀접한 사안들이 많이 제안되었음에도 공감수 부족으로 부서 답변을 듣는 것에 그쳤습니다. 민주주의 서울의 목적은 서울 시민들의 의견을 나누어 더 나은 서울을 만드는 것이니 공론의 장을 지금보다 넓히면 그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실질적인 국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궁극적으로 변화된 서울의 미래를 향하는 민주주의 서울의 행보에 저희 서울메이트가 함께하고 싶어 저희는 민서지기에 지원했습니다. 저희 서울메이트는 이달의 핫 제안 서울시가 묻습니다 알아보자, 민주주의 서울 알아보기, 서울메이트가 제안해보았다 등 저희만의 자체적인 컨텐츠를 통해서 민주주의 서울을 알리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저희가 직접 시민 제안을 해보았던 컨텐츠인 서울메이트가 제안해보았다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서울메이트가 제안해보았다는 서울 시민들이 서울에서 느낀 불편사항을 서울메이트가 듣고 시민 제안을 통해 공론화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저희 서울메이트는 킥보드 주차와 관련해 보행자 통행 방해 등의 이유로 불편함을 느꼈고 실제로 시민 제안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 따르는 문제점에 기반하여 공유 전동 킥보드 정차 관련 법안에 추가 수정을 요청하는 시민 제안을 올렸습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저희 제안에 공감해 주신 덕분에 서울시의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서울메이트를 포함한 많은 서울 시민들이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전동 킥보드 주차 관련 해결 방안을 제안해 주신 덕분에 지하철역 인근 킥보드 거치대 설치 소식 등 서울시가 다양한 활동으로 이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민서의 제안을 업로드하며 4명의 협업이 50명 이상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또 부서 답변을 받기까지 이르는 과정을 겪으며 저희는 민서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개인의 제안이 수많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낸다면 서울 시민의 작은 일상에서도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이상적인 사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주주의 서울의 서포터즈로 활동하면서 저희의 단조로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시민분들이 일상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점이 놀라웠고, 이런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건 서울시가 시민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한 덕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우리의 서울에 대해 더욱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활동은 서울시와 서울 시민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에 대해 알리는 것에 제일 큰 중점을 두었습니다. 조금 더 많은 서울 시민들이 시민 행정에 참여하게 된다면 서울시는 민주주의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와 시민과의 소통을 발전시키기 위한 서포터즈로서 보다 쉬운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한 콘텐츠들을 기획하고 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서울메이트 팀 개개인들에게도 민서지기 활동을 통해 각종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시민행정을 체험하는 등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직접 민서의 제안을 살펴보고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 서울시가 시민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나 또한 서울 시민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와 소통해야 함을 느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흘러간 시간에 아쉬움이 남기도 하지만 활동들을 돌이켜보면 뿌듯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함께 민주주의 서울이 또 서울의 민주주의가 더욱 무궁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하연님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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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또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한 분 또 화상으로 연결이 되어 계시거든요. 바로 우수 제안자로서 든든한 마음으로 늘 민주주의 서울과 함께하고 계신 분입니다. 바로 이재관님 만나 뵐게요. 나와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관악구 신림동에서 전기공사업을 하고 있는 이재관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서울시 시민참여 사이트인 민주주의 서울에 제가 종사하고 있는 전기 분야와 관련하여 전기 설비 내진 설치 기준에 대한 제안을 하였습니다.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진작부터 내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토목 또는 건설 분야에서는 설계 시공에 적용하고 있었지만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적용 기준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것 같아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담당자님들의 적극적인 업무 협조와 또 유관기관 및 전기공사협회 등에서 관계자들께서 직접 방문하여 협의를 통하여 좋은 결과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통해서 보면은 시에서 직접 제작하여 배포된 건축설비 내진 설치 요령 매뉴얼입니다. 만약에 지진이 발생할 경우 설치된 전기 설비들이 탈락되거나 또는 이탈되어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단히 고정함으로써 전기 설비를 시공할 수 있도록 그 매뉴얼을 작성한 것입니다. 저는 평소에 제 전문 분야에서 전기 공사업 쪽에 종사하고 있는데 불합리하거나 위험한 요소 또는 공익에 해가 되는 부분에 대하여
보이는 대로 그 제안을 많이 해온 편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 전주에 까치가 집을 지어서 그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한전 쪽에 연락하기. 또 신호등 등 볼트가 부러져서 전선에 의지해 있는 것을 그 담당자에게 연락하는 일. 그리고 업무적으로는 전기 기능사 자격증을 획득하면 바로 초급 기술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 등을 제안한 경험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정책 아이디어들을 놓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온라인에 등록할 수 있다는 점이 민주주의 서울의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민주주의 서울의 정책 제안을 바로바로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전도시 서울을 위한 이재관님의 아이디어 제안, 우리 서울 시민을 지키는 좋은 정책으로 만들겠습니다. 민주주의 서울의 가장 친한 친구 서울메이트 심아현님과 든든한 우수 제안자 이재관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시민 여러분을 대표해서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이야기로도 참 뿌듯하고 벅찬데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민들께서 민주주의 서울을 지켜봐 오셨고 또 함께해 주셨을까 생각하면은 2020년에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잠시 잊게 되고요. 2021년에 시간이 또 새롭게 기대가 됩니다. 우리의 든든한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이 여러분께 더욱 큰 힘을 얻고 싶어서 특별한 공모전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9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일정으로 우리 민주주의 서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담은 유튜브 영상 공모전을 열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공모전에 좋은 작품으로 응모해 주셨고요. 12일 동안의 온라인 투표를 공정하게 거쳐서 최우수작을 선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상훈님의 어제 제안했고 오늘 토론에서 내일 행정이 된다라는 제목의 최우수 영상 작품인데요. 여러분의 생각과 제안이 서울의 정책이 되고 여러분의 일상의 기적을 만들고 서울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과정, 그 가치와 의미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애니메이션 작품 함께 보시면서 일부 시간 시민과 함께 만든 민주주의 서울 2020 마무리하면서요. 동시에 곧 이어질 뿌듯한 2부 시간 민주주의 서울 더하기 1을 논하다 시간을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2부 시간에는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이은혜 참여공론분과위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 영상공모전 최우수 작품 오상훈님의 어제 제안했고 오늘 토론에서 내일 행정이 된다. 민주주의 서울의 가치와 의미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는 2020 민주주의 서울 성과공유 포럼 제2부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좌장을 맡은 이은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부는 민주주의 서울의 나아갈 길에 대해서 모색해보는 시간입니다.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는 저 혼자 나와 있고 주로 이제 화상으로 접속하셔서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이 각각 한 10분 정도 발제해 주시고 또 네 분의 전문가 분이 토론을 하셔서 2부 토론이 1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우선 첫 번째 발제자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 서울 운영을 담당하고 계시는 강은경 민주주의 공론기획팀장님이십니다. 예, 발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주의 공동기획팀장 강민경입니다. 오늘 이 발제는 민주주의 서울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살펴보고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시민과 전문가의 생각은 무엇인지, 그래서 민주주의 서울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민주주의 서울은 더 나은 삶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을 공유하여 해법을 찾아가는 일상의 모든 과정이 민주주의의 실천이다 라는 기조하에 2017년 10월부터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안에서 더 나아가 일상의 공론장이라는 점에 무게를 두고 약 3년간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민주주의 서울을 어느 정도 방문하고 계실까요? 올해 기준을 보면 하루 1,777명이 방문하고 있고 271명이 제안이나 댓글 등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증가한 수치인데요. 또한 참여하신 분들의 올 한 해 제안 현황을 살펴보면 하루에 평균 7건의 제안이 올라오고 있고 50공감을 얻어 부서가 검토한 답변한 제안은 총 140건 등 전년보다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론화는 어땠을까요? 올 한 해 저희 팀에서는 시민의 참여를 보다 활발하게 하기 위해 500명 공감에서 100공감으로 문턱을 낮췄는데요. 그 결과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는 의제 선정단 논의 건수는 19년 16건에서 올해는 67건으로 약 4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논의를 거쳐 올해 시민 제안에서 출발해서 토론으로 이어진 사례를 보면 장애인 공공재활병원 건립, 어린이 대공원 팔각당 활용 방안, 놀이권 조례 제정 등 여러 건들이 있었는데요. 100공감 넘으면 토론장 다 열리는 거 아니었나요? 그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요. 그건 아니고요. 매월 100공감이 넘는 안건에 대해 저희가 의제 선정단 회의를 열어서 공론화가 필요한 의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 슬라이드를 보시다시피 올해 100공감을 얻은 탑 10의 안건들을 보면 태릉 골프장의 주택 공급 반대나 차량기지 이전, 결혼식 관련 방역 수칙 등 건들이 많은 공감은 받았지만 이해 갈등이 첨예하거나 정부 정책, 또 서울시의 권한 박 등 여러 한계들로 공론화하지 못한 주제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20년 민주주의 서울 한 해를 돌아보니 주택이나 교통, 환경 등 일상에서 끊임없는 시민의 관심을 확인할 수도 있었고요. 또 올해 올 한 해 코로나 관련 제한 등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 그거에 따라 또 시민들의 제한 또한 급증했음을 볼 수 있었고 또 이에 민주주의 저희 서울에서는 시민 토론이나 서울시가 묻습니다. 시민 제안 발굴 워크숍 등을 통해 다양한 의제에 대해 또 공론장을 열고 또 시민과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곳에서 올라오는 어떤 이런 시민 제안들을 정말 저희가 잘 살피고 있는 건지 또 일상에서 느끼는 제안이나 어떤 집단 민원성 성격이 있는 제안 사이에서 정말로 토론이 필요한 의제임에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쉽고 답답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서울의 더 나은 내일을 모색하기 위해
시민과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물어보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것은 저희 서울시 시정 여론조사 패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인데요. 민주주의 서울이 운영한 지 3년이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33.2%만이 민주주의 서울이란 사이트가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좀 다행일까요? 이용 경험이 있는 시민 중 약 90% 정도는 민주주의 서울에 만족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서울시에 편리하게 정책 제안을 할 수가 있거나 제안에 대한 다른 시민의 반응을 알 수 있어서가 주된 이유였습니다. 만족이 있다면 당연히 불만족도 있겠죠.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았는데요. 불만족스러운 가장 큰 이유와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시민 참여를 보다 확대를 하고 싶다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가장 주된 이유는 실행 결과 등 달라지는 시정을 확인하고 싶다. 제안 실행 이후의 결과를 좀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해달라라는 말씀이 가장 많았습니다. 저희가 이 설문 문항 이외에도 민주주의 서울의 발전을 위해 의견을 요청드렸었는데요. 정말 설문에 응하신 분들 중에 약 3분의 2 정도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의견을 크게 4가지로 요. 첫째는 제안에 대한 빠른 피드백과 성의 있는 응대를 해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제안을 다 실행할 수는 없겠지만 실행이 불가하면 왜 불가한지 대체 방안이라도 마련해서 노력해달라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셨고요. 두 번째는 정책화된 사례를 제시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구체적으로 공개를 해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나 난임 부부 그런처럼 정책화된 사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민주주의 서울. 이 단어가 정치적이다. 일상에서 제안이라는 느낌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 보다 편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해달라는 의견이었고요. 또 사이트가 보다 시각적으로 보기 편하게 좀 개편됐으면 좋겠다. 가독성 면에서 좀 보완이 되면 이용하기가 더 편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 시민사회에서 공론장을 운영하시거나 또 브랜드 홍보 컨설팅 하시는 외부 전문가께서는 민주주의 서울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저희가 이번 포럼을 준비하면서 한 5분을 만나 뵈었는데요. 전문가분들께서 제언하신 내용도 시민분들이 주신 의견과 일맥상통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민주주의 서울의 출발은 시민의 제안이다. 그래서 시민 제안 자체를 가치 있는 컨텐츠로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공감수를 떠나 빠르게 답변하고 반응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제안들이 좋은 제안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듬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위해서는 시민의 제안과 부서 답변, 이 중간 지점에서 시민 제안을 발전적인 컨텐츠로 만들어주는 운영 주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일반 시민의 참여를 바란다면 보다 접근이 쉽도록 민주주의 서울이라는 어떤 브랜드를 좀 정리를 하고 왜 참여해야 하는지, 참여했을 때 무엇이 좋은지를 느끼게 하는 자극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고요. 네 번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론은 어때야 할까였는데요. 코로나 시대, 오프라인으로 모이기 어려우니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온라인이 보다 좀 쉽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대화 목적이 좀 명확하지 않거나 어떤 상호 교감하기 어려운 구조에서는 온라인 참여는 한계가 있으므로 일상 속에서 토론하고 의견을 내는 소규모
분상년 토론 모임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다 나은 민주주의 서울의 내일을 위해 저희 팀에서는 이런 앞서 주신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내년도 운영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요. 내년도에는 크게 3가지를 중점으로 좀 개선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시민의 제안에 최대한 긴밀하게 반응하여 시민분들이 지속적으로 민주주의 서울을 찾고 또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런 다수의 좋은 제안들을 발굴을 해서 발전시키고 정책화의 롤 모델을 좀 더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는 이러한 제안들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어떻게 우리의 서울시를 바뀌어가고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공유를 하고 또 이용자, 또 시민 관점에서 지금의 민주주의 서울 그 플랫폼이 보다 사용하기 편하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는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으로 치중되기 쉬운 어떤 이러한 점을 소규모 오프라인 공론장 등과 연계하며 다양한 토론회 장을 열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끝으로 제안이 정책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예산이 중요한데요. 제안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내년부터는 저희 시민참여 예산 중 민주주의 서울 제안령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민주주의 서울에 올라오는 제안, 또 공론장 토론, 시민회의의 의결 사업 등 시민의 좋은 제안이 예산이 뒷받침되어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 과정을 견고히 마련하겠습니다. 시민의 생각으로 정책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 올 한 해 운영해 보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오늘보다 나은 민주주의 서울의 내일을 위해 더 많이 좀 더 시민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며 조금씩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은경 팀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민주주의 서울 제안형 사업에 대한 예산이 100억 원 규모로 신설될 거다라는 좋은 정보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민들의 참여가 양적으로는 계속 늘고 있지만 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 제안의 가치를 더하게 할 것인지 또는 피드백을 좀 강화할 것인지 등 여러 가지 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요, 저희 시민토론 의제 선정단으로 참여하시면서 사실 여러 가지 평가 이 과제들을 주셨습니다. 손우정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님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우정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민주주의 서울의 쟁점하고 과제라는 큰 주제인데요. 사실 지금 의제선정단 중심으로 그 몇 가지 고민을 말씀드릴 텐데 아무래도 개선 방향을 이렇게 말씀드려야 보니까 조금 그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돼야 될 부분을 좀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좀 누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올해 1년 동안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되게 애쓰신 관계자분들 그리고 그만큼 성과를 내셨던 분들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우리가 민주주의 서울이 한국 민주주의 역사상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집단화된 근대적 국민에서 개별적인 주권자로 넘어가고 위임된 권력에서 생성적 권력으로 그리고 우리가 87년 체제라고 하는 그렇게 참정권, 대선 뭐 직접제 이런 거에서 일상적, 수기적, 상향적 통제 권력, 그러니까 필요에 의한 권력 통제 이런 식으로 관점이 이동하고 있고 이게 사실은 87년 체제에서 나타나는 자유주의적 대의제, 근데 물론 그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정치 체계, 정치적 경로 이런 것을 하는 흐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우리가 민주주의 서울 앞에 수식어가 일상의 제안, 일상의 토론, 일상의 정책을 만드는 시민사회 플랫폼을 표방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제안과 토론과 이게 이제 정책이 되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권력을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적으로 일상적으로 수기적으로 권력을 하는데 민주주의 서울이 있기 때문에 서울이 이 최전선에 있다 이런 것들 좀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내용은 지금 민주주의 서울의 일상적인 프로세스를 좀 보여주는 건데 장벽은 많이 낮췄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이 빨간색 부분으로 공론의제 선정하는 의제 선정단이
이제 전문가들 중심으로 몇 사람이 이제 돼 있어서 이제 기준 자격을 충족하는 의제에 대해서 이제 공론장을 열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결정하는 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민주주의 서울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뭐 그냥 간단하게 편하게 시민 토론 의제 선정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상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우선 시민이 어떤 공론화, 그러니까 토론 대상의 의제를 제안했을 때 이걸 아주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전문가의 역할을 좀 최소화하고 시민 주도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좀 기본적으로 좋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시민 제안 중에서 공론장 개설이 가능한 의제를 선별하는 작업들을 주로 해요. 그러니까 뭐 한 열 몇 개가 이렇게 뭐 한번 모일 때마다 올라오면 이 중에 하나나 두 개를 뭐 이것을 토론회 하지 안 하자는 선별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대부분 뭐 청원이나 민원 형식이 많기 때문에 공론장 운영 형식에 맞춰서 의제를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정하는 내용이 원래 제안된 의견하고는 많이 좀 다르게 토론회에 가깝게 수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론장을 어떤 형식으로 되게 다양한 형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는데 이거는 시간이나 여러 가지 뭐 깊게 고민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아주 부분적으로만 하고 보통 이것은 서울시 담당하시는 그룹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공론장이라는 것이 지금 저희가 아직 초기 국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공론장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것이 주제고 이런 것에 대한 인식, 공통의 인식 그리고 공통의 기준들이 아직 모호해요. 그래서 각자가 생각하는 게 다르고 그리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계시지만 대부분 전문가분들 말씀 들어보면 자기가 한 거는 옳은 방식이고 다른 사람 한 건 다 문제 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보통 얘기하실 때.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전부 다 다르니까 그날 누가 출석했냐에 따라서 의제 선별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선정단 구성에 따라서 의제 선정과 형식이 되게 자의적인 수준에 아직은 우리가 머물고 있다. 이런 식의 조금 평가를 냉정하게 해보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로는 처음에 민주주의 서울이 만들어졌을 때 디사이드 마드리드 같은 것들을 벤치마킹 하면서 당시 이제 청와대 민원 사이트의 어떤 유입 효과를 조금 벤치마킹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50공감이냐, 뭐 서울시장이 답한다 이런 것들이 청와대 청원 사이트와 아주 유사한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청와대 청원 사이트하고 다른 독자적인 공론장이 온라인, 오프라인 공론장이라는 성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제안이 단순 민원이나 청원성으로 많이 올라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문가들이 한번 걸러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공론 의제로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되게 모호합니다. 서로 생각하는 방향 다르고 이거를 좀 정립하자는 의견이 그동안 오랫동안 또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수립되는 단계까지 아직 못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인데요. 작년에 성과 보고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공무원 사회의 근본적인 불안함이라는 건 뭐냐면 결과를 알 수 없을 때 큰 공포가 원초적으로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공론장이라는 게 실효성을 가지려면 결과가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가야 이게 실효성이 있고 효능감이 생기는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을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의제 선정단이 의제를 선정하기도 하지만 이 결과를 집행하는 데까지 책임을 안 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울시 담당 부서에서 이 의제를 우리가 공론 의제를 됐을 때 책임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한 판단이 좀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처음 해볼 때 당연히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고 문제점을 확인하면 개선책을 마련하고 이게 다시 또 새로운 시도를 하는 선순환 구조가 생겨야 되는데 이게 특히 민주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 이게 한두 분 바뀌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바뀌다 보니까 많은 그동안 시행착오들이 좀 리셋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기됐던 문제들이 계속 처음부터 다시 확인하는 작업들이 거쳐야 되고 이러면서 좀 지체되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민주주의 서울이 사실은 서울시 공론장을 표방을 하는데 유사 공론장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서울시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지원센터에서도 공론장 프로그램을 열고 또 올해부터는 시민회의라고 또 오프라인 공론장이 또 크게 열리고 이게 도대체 민주주의 서울하고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도대체 이게 여기서도 열리고 저기서도 열리는데 그러면 민주주의 서울의 정체성은 뭐냐라는 끊임없는 그러니까 이게 행정적으로는 행정 편의상 역할이 분담될 수 있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민주주의 서울이라는 것이 가질 수 있는 정체성이라는 것이 모호해지는 역할, 좀 애매해지는 역할을 가지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종합해서
여전히 아주 덜 위험한 방식으로 계속 실험 중인 민주주의 서울이라는 애매한 정체성을 좀 가지게 돼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 크게 봐서 뭐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합의를 형성하든가 갈등을 조정하든가 어떤 중요한 뭐 정책적 쟁점을 결정하든가 아니면 어떤 제안이나 의제를 아이디어를 발굴하든가 이런 건데 앞에 두 개는 되게 리스크도 크고 불확실성도 크고 사안에 엄중한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비용이나 시간도 많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제 공론장에 참여할 사람들 대표성이 중요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 서울 같은 경우 세 번째 유형, 그러니까 크게 위험하지 않고 어떤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뭐 우리가 참고해서 잘 활용하겠습니다고 할 수 있는 정도로 지금 많이 치우쳐져 있는 과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는데 일단은 공론의제 선정 기준을 수립하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여기서 뭐 수립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런 것들을 좀 바꿀 거는 바꾸고 수정하면서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기준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공공성과 공익성을 갖춘 의제냐. 근데 사실 뭐 많은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공공성과 공익성 자체가 되게 논쟁적인 제점이고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이제 사회화된 사적 개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민원성이고 자기 개인적 이익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게 사실 공공적이지 않고 공익적이지 않느냐라고 할 때 상당히 논쟁점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고 개인이나 집단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는 없는 의제냐, 그리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존재하면 굳이 공론장이라는 게 필요 없겠죠. 그리고 서울시의 권한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수기를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한 수단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질의하고 뭐 하면 되는 문제인지, 그리고 이 문제 공론장을 열었을 때 실효성이 있는 건지라는 기준이고요. 이거는 공론 의제를 선별할 때의 기준이고,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네거티브적 기준,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고 나머지는 다 괜찮아라고 하는 기준으로 잡아볼 수 있는데 앞에 거를 뒤집으면 되겠죠. 예를 들면 특정 개인의 뭐 집단이나 이해관계에 국한된 의제, 그리고 인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의제,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방식이 이미 존재하는 의제, 서울시 권한을 벗어나는 의제, 수기적 수단을 마련하기 어려운 의제, 그리고 공론장을 운영하여도 결과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의제. 예를 들면 시기가 지나버렸다든가 뭐 이미 할 필요가 없어졌다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공론 의제 뭐 이런 것들 계속 검토를 하면서 이게 정말 타당한 기준인지 효율적인 것인지 검토하면서 수립해 나가는 기준이 있다면 조금 더 객관적인 공론 의제 선정이 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오늘 그 민주주의 서울 전반적인 얘기를 했을 때 좀 새로운 역할을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체성이 좀 모호하다라는 좀 여러 가지 비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 방식에 대한 전망을 좀 고민해야 될 텐데 우선 첫 번째로는 서울시에 되게 갈등이 많거든요. 갈등이 많고 지금 저희가 공론 의제로 선정하지는 않았지만 많이 올라오는 민원성 얘기도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 중에 정말 집단 이기주의 이런 것들은 배제해야겠지만 이런 갈등 사항을 사실 그동안 민주주의 서울이라는 틀 속에 담아내지 못했거든요. 근데 민주주의 서울이 정말 서울 시민의 공론장 역할을 하려면 서울시 핵심적인 갈등이나 아주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시민에게 맡기는 방식의 수기적 해결 방식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제도적으로 막 이렇게 피켓트고 갈등하고 하는 방식을 제도적 틀 속으로도 수렴시켜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민주주의 서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갈등 담당관이나 이런 게 담당하던 것들과 업무와 연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수기적 방식, 공론적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형을 하나 만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사실은 대표성 있는 표본을 구성해야 되고 장기간의 공론장 운영이 필요하고 또 결정적으로는 단체장이 이거 한번 해보자, 시민의 손에 맡겨보자라는 결단이 필요하고 각 부처에서 이거는 우리 부서 일이 아니야라는 칸막이를 좀 해소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방식으로는 주요 정책의 경험을 제공하는 공론장인데 앞에 것이 이제 민주주의 서울이 조금 더 무겁게 가자라는 제안이라면 두 번째는 오히려 좀 더 가볍게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뭐 쟁점 선택이든 합의든 아이디어 수집이든 이런 것들을 꼭 그 서울시가 집행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고 민주주민으로서 경험을 축적하고 민주적 관습을 만드는 서울시의 민주적 토대를 만드는 것들로 민주주의 서울이 좀 활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민주주의를 훈련하고 경험하는 장소로서의 민주주의 서울이라는 정체성을 좀 확립해 보자는 건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런 뭐 생활속 민주주의 학습지원센터나 민간단체에서 이미 많이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이걸 왜 하냐? 시민수기 결과가 실제로 집행되지 않는다면 이거 서울시가 왜 하냐라는 비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 긴장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근데 결국은 세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 내용, 취지로 진행되는 다양한 공론장의 플랫폼으로서의 민주주의 서울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인데, 이거는 서울시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을 반드시 집행하는 어떤 의제에 대해서 서울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플러스 유관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진행되는 공론장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는, 연계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두 개를 다 가져가는 것, 양축을. 민주주의 서울은 이런 것들을 의제를 협의하고 아젠다를 조정하고, 또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미 민주주의 서울에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민간이나 이런 데서 이걸 독자적인 이벤트 페이지를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걸 하고, 사람들, 시민들도 민주주의 서울 사이트에 들어오면 서울에서 열리는 다양한 형식들의 공론장을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정체성을 찾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본다면 서울시 주요 정책에 대한 잘 고안된 제안수기 결과의 필수적인 실행, 이 사례가 1년에 한두 번 정도라도 좀 전형 있게 좀 힘있게 나가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일상적 민주주의 경험 공간이 아주 많이 있는 식으로 좀 꾸려지면 어떠냐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포맷은 이제 시민과 서울시가 제안하는 공론장인데, 여기에 유관기관과 시민사회에 좀 같이 들어와서 우리가 공론장이라는 것들, 그리고 공론장도 지금의 이렇게 뭐 경험이나 학습이나 뭐 아이디어 발굴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합의를 이뤄내거나 갈등을 어떤 정책을 결정하거나, 그리고 또 학습까지도 폭넓게 공론장의 다양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들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의제 선정단이란 전문가들이 하나의 문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사회 관계자분들이나 뭐 전문가들이나 공론장 운영기획단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공론장 형식을 좀 더 최적화되게 구형할 수 있을까를 같이 기획해보고 자문하는 역할로 좀 만들면 어떨까, 이런 구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손우정 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서울이 공론장의 메타 플랫폼이 돼야 된다라는 제안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 발제에 대해서 네 분의 전문가 분께서 각 5분씩 토론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지정 토론을 다 들으신 다음에는 여러분도 참여하셔서 그 자유롭게 뭐 질의 답변 또는 자유토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로 혹시 접속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도 그 실시간 댓글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그 발제자라든지 아니면 토론자 분들께서 상호 토론 좀 더 진행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토론 듣도록 하겠는데요. 시민사회단체들이 민주주의 서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활용하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아동놀이권 조례 제정연대 활동을 하고 계시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이선영 팀장님 의견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이선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서울시에서 아동놀이권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연대 단체들과 함께 연대를 조직해서 아동놀이권이 서울시 안에서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19년에는 민주주의 서울과 함께 시민제안 워크숍을 아동 참여형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도 서울시 정책 제안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아동들이 직접 참여해서 서울시에 정책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앞에서 강윤경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그리고 손우정 연구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들을 또 다양하게 경험을 했는데요. 이것들이 아동 입장에서는 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어떻게 구현이 됐으면 좋겠는지 아동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저희가 아동 참여 의견을 들어서 서울시에서 아동놀이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좀 전달을 드렸는데요. 아쉽게도 앞에서 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단순하고 좀 단편적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지만 이것이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아동 당사자들에게 구체적인 답변을 주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의견으로 답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두 분께서 제안해 주셨던 것처럼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부족하다면 왜 부족하게 실행될 수밖에 없는지 정말 성의 있는 답변, 아까 강윤경 팀장님 말씀대로 성의 있는 답변이 당사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다행히
시의회와 또 민주주의 서울 그리고 서울시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아동들이 제안한 놀이권 조례가 실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다각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과정에서 또 경험한 것이 민주주의 서울이라는 플랫폼을 시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이용했을 때 더 시너지가 날 수 있겠다라는 경험이었거든요. 집행부에서도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실 때 이것들이 시민에서 지지를 받는 것인지 어떤 의견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분명히 내부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실 때 힘을 받으실 텐데요. 민주주의 서울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저희가 이제 조례 통과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이 또 좋은 성과가 되어서 다른 부서, 팀에도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아쉬웠던 점은 놀이권이라는 공론장이 열렸을 때 실제로 참여한 분들이 300여 분 정도였는데요. 그 지역 단위에서 자치구나 학교나 뭐 동아리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놀이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동들의 쉴 권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셨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이슈에 관계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이 민주주의 서울에서 공론장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많이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 앞에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서울시의 아동의 의견을 뿐만 아니라 정책을 청취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유사 공론장이 많다고 아까 지적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청소년 희망소리 같은 채널도 있고요. 그리고 아동 친화 도시팀에서는 또 아동 정책 박람회를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채널들이 함께 모여서 민주주의 서울이라는 곳이 포털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 서울시 안에서도 이 민주주의 서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많이 유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동과 청소년들은 사실 성인에 비해서 훨씬 더 의견이 청취될 권리가 쉽게 누리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도 분산되지 않도록 한 곳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좀 통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서울이라는 것이 서울의 그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장이라면 사실 현장에서 아동들이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이미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뭐 민주주의 서울에서 툴킷을 제공한다거나 민주주의 서울의 공론장의 어떤 방법들을 이 아동 활동하는 단위들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컨텐츠들이 많이 좀 활용이 되고 제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앞에 연구위원님 말씀하고 굉장히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서울시가 아동을 위해서 이 문제만큼은 꼭 해결하고 싶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시민의 힘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제를 한두 가지 좀 핵심 과제를 꼽으셔서 그 과정에 아동 당사자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 문제만큼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울시에서 방향을 함께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 좀 민주주의 서울에서 이야기가 좀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동들의 입장에서 경험하는 폭력의 문제라든지 학대 신고의 방식이라든지 우리가 아동들이 폭력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하면 더 잘 신고할 수 있게 된다거나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더 아동을 쉽게 보호할 수 있게 좀 방법을 모색해 본다든지 단편적이고 좀 행정 집행부에서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서울시가 반드시 시민의 힘을 모아서 해결하고 싶은 아동과 관련된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세대가 책으로 민주주의를 배워서 가끔 실수를 합니다. 근데 확실히 요즘 아동 청소년들은 이렇게 참여적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면서 자기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발휘를 하고 있다는 소식 참 반가운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곳곳을 누비시면서 그 민주주의 공론장을 조직하시고 그 활동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계시죠. 민주주의 기술학교의 이창림 대표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주주의 기술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이창림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 서울의 성과 공유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몇 가지 이제 제가 주변에서 보고 들은
걸로 이야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3년 된 모임 과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걸음마를 좀 떼고 이제 뭔가를 좀 해보려는 이것저것 감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주의 서울이라는 공론장, 지금은 이제 올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을 좀 더 강화되어 있는데 온 오프라인 공론장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좋은 제안을 시민들로부터 받아들여서 시정에 반영해서 변화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저는 한편으로는 민주주의를 좀 시민들이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는, 감각할 수 있는 어떤 기회이고 장으로서의 민주주의 서울이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과정들에서 조금 부족한 점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제안의 과정에서 나의 주장만 이야기하는 것, 나의 필요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회적으로 어떤 것들이 나의 제안과 관련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다른 관점이 있는지, 다른 입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질문이나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이 있으면 스스로 한번 제안자들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아마도 쉽게 접근하도록 그냥 빈 백지를 주셨을 것 같은데, 주셨다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몇 가지 이제 체크리스트 같은 걸 해보는 거죠. 이 제안에 혹시 이 제안이 성사되었을 때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뭐 이런 간단한 질문이라도 해보면 다른 견해나 다른 입장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많은 부분은 민원성 제안, 자기들 어떤 집단 이기주의적 민원성 제안들이 한 번은 걸러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튼 이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공론장의 역할에서는 좋은 제안들, 더 나은 제안들로 만드는 과정들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치들이 꼭 필요하겠다. 더 나은 제안을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장치들이 필요할 건데, 기본적으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딱 맞춤형 정보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중복되는 제안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알기 쉽게 안내해 주자라는 것들은 앞에 이제 발제자분께서도 많이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대단위로 모이는 공론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좀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들, 아까 강윤경 선생님께서 분산형 공론장들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크고 작은 대화 모임과 작은 공론의 모임들에서 서로 다른 견해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뭔가 조금 더 나은 제안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게 아까 손우정 연구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보니까 이 공감수라는 게 굉장히 갖고 있는 역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수 50이 넘고 100이 넘으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정도만 넘기면 적어도 일정 정도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안정감이 있는 반면에 이게 너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특히 이제 행정에서는 기계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장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의 필요와 욕구, 변화에 대한 기대를 이 공감수 하나만으로 뭔가 측정하고 판단하는 데에는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만약에,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한 번도 민주주의 서울에 뭔가를 제안해 본 적이 없는데 이런 걸 제안한다면 사람들은 많은 민첩하고 좀 민첩하게 반응하는 것들을 기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공론장이 열리기까지 길면 한 2달 정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열리더라도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이게 돌아갈 수 없을까. 이게 공론 의제 선정위원회가 조금 더 뭐 일주 단위로 열릴 수 있다면, 온라인으로 열려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해서 좀 빠르게 이제 반응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과정에서 좀 민주주의 서울이 조금 만만한 플랫폼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시민들이 와서 노는 장소였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뭔가 공식적인 답변 이런 것도 분명히 중요한데, 이 전체적인 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시민들하고 행정에 있는 분들이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으로, 대화하는 과정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하려는 것 자체가 품이 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 서울을 담당하는 이제 행정에 계신 분들의 인력이 좀 보강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제가 알람을 맞춰놓고 네. 5분 했는데 이제 5분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매년 그 용역
선정해서 그 업체가 이 일들을 많이 실행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해마다 바뀌는 것들에 대한 문제점도 저는 좀 있을 것 같아요.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는 것, 그래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만 실험해보는 그런 단계, 그래서 좀 과감한 실험들을 할 수 있게 어떤 기간이 내는 것들이 보장된다든지 인력이 보강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창림 대표님 아주 시각적 효과 높은 토론이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사실 상호성에 기초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단순한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제안 외에 이제 다른 의견에 대해서 귀 기울일 수 있는 방법들,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들, 뭐 이런 걸 제안을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토론 듣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민주주의 서울에 제안하고 또 시정에 참여하는 과정 자체가 그 민주주의의 학습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민주주의 서울과 민주 시민교육의 연결 지점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 시민교육 프로젝트 곁에 권복희 대표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민주시민교육 프로젝트 곁의 권복희라고 합니다. 저는 아까 그 설문 봤을 때요, 민주주의 서울을 알고 있지만 한 번도 활용하지 않은 한 사람인 것 같아요. 뭔가 제안해 본 경험이 없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서울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었지라고 하는 걸 아는 정도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어떤 걸 좀 드려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짧게 좀 소감 정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예전과 다르게 최근에 이제 민주시민교육은 강의실 바깥에서 시민들의 참여들을 좀 어떻게 하면 촉진할까 이런 거에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단순히 학습에서 또 영향력을 어떻게 확장해 갈까라고 하는 부분들도 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광장에서 있었다면 일상의 삶의 공간에서 민주주의를 좀 배우고 살아가는 것들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봤을 때 이제 이 민주주의 서울이 나의 삶에 좀 영향의 일상의 문제에 뭔가를 이제 제기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소통과 공감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공론장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시민들이 단순한 민원의 제기가 아니라 이제는 그 주체로서 등장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서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는 이제 공론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들었었는데 앞에 두 분께서 발제하시면서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민주주의 서울에서 되고 있는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첨예한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주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이제 이런 그 갈등의 문제들을 실제 공론장이라고 하는 거로 초대해서 그것이 좀 안전하게 공유되고 토론될 수 있을 때 사실 저는 더 나은 제안들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첨예하다라고 하는 걸 예상해서 사실은 어떻게 하면 좀 주저하거나 두려워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실제 서울 안에 있는 다양한 갈등의 사례들이 이 민주주의 공론장 안에 좀 초대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당장 어떤 것들을 먼저 해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좀 안전하게 공론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이 공론장을 통해서 실제 그 팩트를 알아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다양한 공론장에서 주민의 의견들을 들어보다 보면 실제로 정확한 팩트가 아닌 것들을 가지고 토론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카더라 통신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이해관계와 맞물려서 더 갈등을 증폭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공론장이라고 하는 공론장이라고 하는 과정은 실제 팩트를 알아가는 과정으로서 되게 중요한 학습의 공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민주주의 서울에서 진행됐던 다양한
좀 이렇게 쉽고 좀 편한 이런 과정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조금 더 이슈를 다룰 수 있는 공론장이 되면 저는 그런 게 좀 민주주의의 과정에서 되게 필요한 학습의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하나 들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쭉 이렇게 그 민주주의 서울에 올라온 내용들을 좀 보면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공감의 역설에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는 최근에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감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많은 부분 동의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받지 못하는 주제는 우리가 다루면 안 되는 주제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야기한다면 자칫 이게 우리가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에 또 다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수가 공감하지 못했으나 중요한 의제들을 어떻게 드러나게 할까라고 하는 부분들도 고민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최근에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완성된 무엇이 아니라 그걸 해가는 과정에 중요하다고 봤을 때 공론장에 대한 그 내용과 방식들도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 지금 현재는 공감받지 못했더라도 그 문제를 끊임없이 좀 드러낼 수 있게 하는 방법들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하나 더 들고 마지막으로 여전히 온라인에 대한 접근성이 가능하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단순한 이 온라인으로의 그 플랫폼을 넘어서는 어떤 무언가들도 함께 고민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복희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토론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주의 서울 운영은 서울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민간의 그런 전문 조직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서울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온몸에 장착해 주신 우리 오늘의 행동 정경훈 대표님 토론을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해 민주주의 서울 기획운영 용역을 맡고 있는 오늘의 행동 정경훈입니다. 저는 올해 이 용역을 또 진행하면서 또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으면서 내년에 좀 더 나은 민주주의 서울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우선 이 민주주의 서울이라는 이제 이름을 들었을 때 지금 현재 이제 민주주의 서울 사이트의 이제 운영 이용자들이 40대를 전후하신 분들이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있어서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이제 가지게 되는 어떤 느낌과 이제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그 기대 심리들을 민주주의 서울 사이트에 왔을 때 이제 어떻게 느끼게 해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민주주의 서울 사이트에 오면은 민주주의 서울의 이제 목적은 어떤 것인지, 어떠한 곳으로 가보자 하는 것인지, 여기에 시민들이 이제 참여했을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굉장히 그 간략하게 그 표현이 됐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민들의 언어로 풀어졌다기보다는 굉장히 좀 딱딱한 언어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말씀들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 민주주의 서울이라는 것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좀 어떻게 읽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연달아서 앞서 그 말씀해 주신 내용들에도 나오지만 좀 더 공급적 관점을 넘어서 수요자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에서 제안을 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결정을 한다는 것이 토론을 한다는 것인지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많이 익숙해졌다고는 하지만 일상에서는 사실 굉장히 이제 친숙한 용어들은 아닌데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이 사용자들의 입장에서 좀 더 친숙하고 가까운 것들로 이제 바꿔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올해 용역을 맡아서 진행을 하면서 또 많이 고민됐었던 부분들은 아까 그 강윤경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도 했지만
작년보다는 이용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사이트에 방문하자마자 어떠한 액션을 취하지 않고 바로 나가버리는 이 부분도 굉장히 높아요. 이러한 그 이탈의 이유는 내가 이 사이트에 와서 뭘 할 수 있지? 할 수 있는 게 잘 안 보이는데 이런 고민들 때문에 사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하지 않고 이제 떠나게 되는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는 사람들이 좀 민주주의 서울에 이제 기대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한 좀 확인도 필요하고 들어왔을 때 시민 제안이라는 것도 좀 더 친숙하고 편하게 나도 할 수 있는 부분이구나 라는 부분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좀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그리고 시민 토론이라고 올려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나 같은 평범한 시민도 참여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지에 대한 이제 고민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나아가서는 이런 현재는 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이제 참여만 제안이건 토론이건 이제 참여로 인정되게 되어 있는 구조인데 앞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선영 팀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창용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오프라인에서도 좀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 굳이 온라인 플랫폼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제안이나 토론도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구나라는 부분들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사례처럼 아이들의 놀 권리라고 한다면 우선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되고 아이들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초대하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이제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그럼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 온라인에서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 이런 고민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구현돼야지만이 좀 더 이 다양한 시민들 또 그 해당 이슈와 관련해서 고민하고 있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이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에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제안할까 고민하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일반 시민들은 내가 거리를 걷다가 어떤 장소에 갔다가 어떤 경험을 했을 때 민주주의 서울이라는 게 있고 내가 이런 것을 제안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온라인에서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 서울 시민들이 이용하는 일상생활 공간 곳곳에서도 민주주의 서울이라는 것을 좀 만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시민이 이런 제안도 했구나 라는 것들을 생활 공간 속에서 만나게 될 때 좀 더 이 민주주의 서울이 친숙하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서서도 여러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민주주의는 결과가 아니라 이제 과정인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의 시민 제안이나 토론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내가 제안한 것들이 뭔가 토론으로 결정되고 정책화가 됐어. 물론 여기서도 이 얻게 되는 효능감이 크겠지만 그게 아니라 제안을 하는 과정에서 또 토론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효능감을 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인가.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제안 활동이라는 것 자체도 개인의 제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나 사람들이 그 제안에 대한 의견들을 좀 같이 덧붙여져서 하나의 좋은 컨텐츠가 될 수 있게 또 토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라고 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토론에 참여한 시민들이 어떠한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더 비주얼하게 보여지고 직접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을 통해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이런 장치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좀 더 효능감이 느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이 효능감과 또 연관해서 각 서울시 부서에 계신 공무원분들께서 애써 주시고 계시긴 하지만 또 여전히 이런 시민들의 의견에 답하는 부분들은 아직 익숙하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굉장히 이제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표현을 하셨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딱딱한 답변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채택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답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시민들과 소통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고민과 노력들이 내년에는 조금 더 보강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더해서 내년에도 또 민주주의 서울이 또 한 걸음 더 진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분의 소중하고 아주 다양한 그 토론 들어봤습니다. 6분이 발제미 토론을 하는 사이에 유튜브 통해서 혹시 질의응답이나 뭐 토론 주제가 있으신지 시민 여러분께 부탁드렸는데요. 특별히 그렇게 올라온 글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정리를 또 해주시고 서울시도 굉장히 성찰적으로 좀 개선 과제를 찾고 있어서는 아닌지 뭐 생각도 듭니다. 네, 그 의견 주셨네요. 그 충주에 계시는데요. 서울에서의 활동이 지방에서 아주 중요한 롤모델이 되고 있어서 사실 서울에서의 이런 개선 노력들 또 이런 것이 이제 왜 문제의식을 느끼는지 뭐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그 활용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 역할의 중요성을 환기시켜주는 글 주셨습니다. 민주주의 서울을 애용하시는 시민도 글을 주셨네요. 그 제안에 대해서 담당자분 답변이 너무 늦다고 저희가 반성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강조 주셨는데 좀 빠른 피드백, 그 다음에 친절한 피드백에 대해서 저희 모든 서울시의 실국의 공무원분들이 성의 있는 답변에 더 노력하는 내년이 되도록 그렇게 해봤으면 합니다. 네. 뭐 다른 글들이 더 올라오는지 기다리면서 저도 그냥 한 가지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광장 민주주의에 굉장히 익숙하다가 이제 생활 곳곳에 생활 속 민주주의에 대한 실천이 우리 모두의 이제 책임이 되고 있는데 많은 민주주의 서울에 올라오는 글들이 주거지 기반의 생활 문제가 올라와요. 저는 약간 관점을 달리해서 작업장 우리가 일하는 일터 민주주의에서 과거에는 뭐 노동조합이라든가 뭐 이런 조직을 통해서 조직화됐고 그다음에 민주적인 어떤 절차 뭐 이런 것들이 주어졌다면 지금은 프리랜서도 너무 많이 늘고 있고요. 플랫폼 노동이라든가 이런 상태에서 사실은 이 작업장 민주주의가 좀 확장되는데 우리 민주주의 서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지 혹시 발제나 토론해 주신 분들 중에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 있으면 조금 아이디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손들어서 말씀 주실 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즉석에서 던진 질문이라 네. 네. 정경훈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아까 그 손우정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민주주의 서울에서 어떤 부분들을 이제 공론으로 채택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좀 이 용역을 맡아 진행하면서 좀 들었던 고민 중에 하나는 한편으로는 좀 어떤 문제에 대한 어떤 문제를 좀 공론 과제로 삼을까라는 부분을 좀 내려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이 꼭 서울시가 어떤 답변을 주고 서울시가 어떤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도 말씀 주신 주제처럼 그러면 이런 그 플랫폼 노동자들의 이 처우라든지 권한을 위한 부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양한 좀 의견들이 나올 수 있게 하고 오히려 좀 그런 토론 과정에서 서울시가 그러면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지 좀 찾아가는 그런 과정도 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 손우정 연구위원님 아까 마지막에 좀 이 민주주의 서울의 정체성을 좀 더 강화해 가자라고 하면서 서울의 생활살이에서 일어나는 아주 갈등적인 주제에 대한 그런 공론장을 기획하고 좀 만들어 가면 어떠냐라는 말씀 주셨어요. 아마 충분한 설명 안 되셨을 텐데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굉장히 세대 간의 지금 갈등이 벌어지는 주제 등등 진짜 민감한 사안이 많잖아요. 이 갈등의 사안에 대한 공론장으로서의 민주주의 서울 관련해서 혹시 좀 더 추가적인 말씀 주실 게 있으실까요? 예, 사실은 그 갈등 사안을 현재 민주주의 서울 그 팀에서 공론제로 잡기는 대단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행정 조직의 특성상 한 부처에서 감당하거나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우리가 신고리 원전 5, 6고기 이후로 사실 공론장이란 프로그램이 대중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결정은 사실은 단체장의 결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시민들의 의견으로 한번 돌파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가지 않으면 담당자들이 그걸 담당자 수준에서 그걸 기획하고 기한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민주주의 서울이 어떤 그 소규모 하나의 과나 이런 팀이 아니라 서울시의 중요한 문제를 수기적 방식으로 시민 참여적 방식으로 결정한다라는 것들을 명확히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까 그 사회자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부분도 사실은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에 들어와 가지고 하는 방식도 있지만 지금 노조 안에서도 플랫폼 노조뿐만이 아니라 일반 작업장 중심의 노조 안에서도 이런 수기적 방식으로 노조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되게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회 곳곳 영역에서. 근데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툴킷, 아까 앞에서도 토론자 선생님께서 얘기하셨지만 툴킷을 제공하신다든지 아니면 그 민주주의 서울의 온라인 플랫폼의 온라인의 기능.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든 사람은 자꾸 이게 온라인, 오프라인 구분하는데 온라인 없이 운영되는 오프라인 공론장 행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온라인만으로 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두 가지가 다 기능적인 역할 분담을 하는 건데 그래서 온라인 부분에서 기능적 지원을 하고 노조에서 일정 정도 분담하는 이렇게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좀 중요한 갈등사항의 이런 부분 결정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는 그 서울시 하나의 팀만으로는 이런 역할의 전환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뭐 시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건데 지금은 재정이나 역량이나 이런 부분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개인적인 아주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3,000명이 모인다고 수기가 잘 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미국에서는 사람을 사형시킬 건지 석방할 건지를 12명의 배심원이 결정을 해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제 표면적으로 보이는 숫자에 너무 그 행정적으로 있거든요. 저는 사실은 그 임기적 공무원 좀 해봐가지고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공무원 사회에서 왜 그렇게 수에 집착하고 보여주는 거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민주주의 서울이 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고 수보다는 실질적 내용과 이제 그 본질적인 측면에서 자리를 명확하게 잡아야 앞으로 다양한 좀 파생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중요 발제에 대한 토론도 들었고 몇 가지 이제 댓글 올라온 글에 대해서도 조금 논의를 해봤습니다. 손우정 연구위원님 지금 말씀 주셨지만 쭉 지정 토론 해주신 분들 뭐 말씀까지 들으시고 혹시 최종적으로 조금 더 정리 발언 뭐 해주실 게 있으시면 손우정 의원님 말씀 듣고 그 다음에 강경 팀장님이 마지막 정리 발언 이렇게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혹시 손우정 연구위원님 강 팀장님 말씀을 먼저 들어주십시오. 그럴까요? 네, 그러면 강경 팀장님, 네, 말씀 부탁드려요. 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일단 올 한 해 그 저희 놀거리 조례 제작 준비하면서 함께해 주신 초록계단의 이선영 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이제 몇 가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데 첫째는 올해 운영 계획을 세우면서 공감수가 낮더라도 의미 있는 제안에 대해서는 토론으로 좀 붙여보자라는 계획은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이렇게 드러나게 한다거나 더 많이 공론을 열기에 또 제안을 또 별도로 발굴하기 위한 노력은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건복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수가 공감하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점,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공감수와 관계없이 정말 제안을 발굴하고 다양한 공론장을 열도록 좀 기획하는 점을 더 보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아까 그 집행부 입장에서 이렇게 시민 의견을 받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힘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정책을 추진할 때 이런 시민의 의견을 듣는 것을 보다 저희가 그 부서와의 협업이라든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더 강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놀거리 조례 제정이나 아니면 그 코로나 시대에 우리 키움 센터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지속 가능 그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점에 있어서 그 실제 부서와 시민의 의견을 이제 듣는 그 중간 지점에서 역할을 했었는데 실제 부서에서 시민의 의견을 이렇게 듣는 것이 되게 의미 있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내년에는 부서에서 다소 부담스러워하고 소극적인 입장이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부서와 시민의 의견, 그 중간 지점에서의 저희 민서의 역할을 좀 더 강화를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정말 꼭 시민과 좀 토론이 필요한 또 꼭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가 있다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과제들이 무엇인지 때로는 그게 갈등 사안이 될 수도 있고 도전적인 의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올 한 해 이제 의제 선정단 회의를 하면서 그러한 점에 내내 좀 갈증처럼 있었거든요. 뭔가 많은 제안들이 올라오고 다수의 이해관계 또 서울시에 권한받기지만 이것들을 공론화하기는 다소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계속 이런 것들을 다루지 않는 것이 이게 바람직한 역할인가? 그렇다고 하면 민주주의 서울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점이 좀 고민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토대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 좀 더 다듬고 내년도 운영 방향을 준비함에 있어서 정말 제대로 준비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노하우가 중요하고 또 민주주의 서울이 그동안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내년 상반기에도 변치 않게 이 일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또 오늘 주신 이런 내용들을 잘 살려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는데 보다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은경 팀장님 실행계획 수립할 때는 오늘 지정토론 해주신 분들이 오프라인 상에서 만나셔서 더 많은 아이디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정희 님이 글을 올려주셨어요. 손우정 연구위원님 말씀처럼 수구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참여자 규모, 수보다는 질이다. 그걸 강조해 주신 부분에 공감한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전주리 님도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민주주의 서울이라는 모델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서울시장이 바뀌더라도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바랍니다. 네, 그러면 혹시 손우정 위원님 더 정리 발언 하실 게 있으실까요? 예, 네. 일단은 먼저 우리 강 팀장님 제 1년 동안 뵀는데 남는 얼굴이 마스크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얼굴 본 적 별로 없는데 부정전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초기라서 저희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고 앞에서 토론해 주신 선생님들 말씀도 저도 되게 다 하나같이 공감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경험하시고 하신 분들 의견을 많이 모으면 충분히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서울 시민분들도 계속 끊임없이 좋은 제안을 주시고 여러 가지 개선 의견도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가 그 형식에 좀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민원 응대가 늦는다고 했잖아요. 50공감 얻기 기다리기 전에 개인적으로 민원 넣으면 일주일 안에 답이 오거든요. 친절한 답이 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저희가 시민들의 활성화하려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다른 기재보다 더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본질적인 측면에서 공론장을 왜 여는지에 대한 가치에 집중하면서 방법을 찾으면 내년에 코로나가 좀 길어질 것 같지만 으쌰으쌰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조민숙 과장님 비롯해서 강 팀장님 비롯해서 문성원 주무관님부터 오늘 토론회 각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하시는 분들 정말 1년 고생 많았다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질에 집중하자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 답변을 주셔야 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님 오늘 토론 쭉 들으시고 기쁘기도 하시고 아마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주의위원회 오관영입니다. 제가 할 얘기를 우리 손우정 박사님이 앞에서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그래서 저는 할 얘기가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는 이게 코로나19 상황이 온라인 민주주의 서울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우리 강 팀장님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1년 동안 애써 왔습니다. 또 우리 정경훈 대표님도 많이 애써 오셨고요. 하지만 뭐 이렇게 저희가 애쓰는 것만큼 그렇게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질적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더 지금 여러 토론자분들, 발제자분들이 얘기를 참고 삼아서 좀 더 서울의 민주주의가 활성화될 수 있고
그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을 통해서 정말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군가 그 서울시가 시민들의 얘기를 소중하게 듣고 다룬다는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토론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관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6분 모두 좋은 토론 해주시고 또 개성과제에 대해서도 아주 깊은 고민들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사실 말씀들처럼 시민회의라든가 아니면 수기예산제라든가 내년에 10년을 맞는 시민참여예산이라든가 뭐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청년 이 많은 일들이 우선 어떻게 더 통합적으로 움직여야 될까, 그리고 더 많은 실국에서 그 역할 찾기 또 뭐 영향력 확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지 그 역할에 대한 고민, 책임감을 또 많이 느끼는 토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이제 실천의 장에서 계속 만나고요. 좀 전에 문정인 님이 주신 대로 내년 4월이면 서울시장에 이제 보궐선거가 있게 되죠. 시장이 바뀌더라도 서울 시민의 삶이 내년 4월을 기해서 갑자기 한꺼번에 바뀌진 않을 겁니다. 우리의 생활을 바꿀 수 있는 시민들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과정, 이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서 계속 확장해 나가고 서로가 변해 나갈 수 있도록 정말 성심을 다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내년 이맘때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